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두 편의 영상을 공유드렸는데요. 토요일 영상은 보니까 지금 13,000분의 구독자분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일요일 영상은 아직 뷰수가 10,000뷰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미준 방송은 20,000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지금 클릭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특별 방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이스 스탁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미준과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미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진 않습니다. 2020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관련된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이게 정말 괜찮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시킹 알파죠. 그래서 2020년부터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다가 제가 2021년에 이제 시킹 알파의 CEO 분께서 미준에 출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후에 2024년이 되고요. 제가 정말 간만에 시킹 알파 필적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발견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초이스 스탁이고요. 제가 초이스 스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기업은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내가 설정한 투자 기간에 맞춰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따라서 같은 기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이런 최악의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2021년 11월 달에 $30 정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0대 1 분할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300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고 나서 한 1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63%나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기간에 엔비디아 주식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투자한 이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의 최악의 주식이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주식을 가지고도 정말 개인적인 투자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자.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펀더멘탈이 튼실하고 또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뛰어난 이런 주식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렌 버핏 온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성공한다. 이러한 믿음은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을 한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있는 이러한 종목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가치 투자의 대가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적도 좋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거든요. 따라서 이런 가치 투자는요. 결국은 하향 조정됐던 밸류에이션이 회복을 하면서 적정 주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원래 가져야 되는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주식은 거의 없죠.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테크주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요,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주식에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블랙스완 같은 게 등장을 하면요,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이 전 세계 최고의 종목 역시도 단기간 동안 6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면서 주식이 언제 상승할지 그리고 언제는 폭락할지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수급이다. 결국 모멘텀이다.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이러한 모멘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초이스 스탁이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반영하면서 주식의 움직임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초이스 스탁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요. 초이스 스탁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민중 대표님을 계속해서 미주은 채널에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초이스 스탁에 혹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도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가치를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14일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녹색이 빨간색을 압도하고 있죠.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상승장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좀 침침한데요. 테슬라 혼자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죠. 따라서 12.91%나 한 주간 하락하면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한 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해보죠. S&P 500은 5일 동안 1.35%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1.45%나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역시 1.28%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폭도 굉장히 컸고요. 또한 마켓폭도 넓어지면서 다 같이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미주은 탑픽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우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올라간 거죠. 16.24%나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하루 동안 10.81%나 폭등 추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동안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8.75%로 좋았고요. 세 번째로 엔비디아가 7.91%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YTD 수익률이 무려 172%입니다. 따라서 2년 연속 폭등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좋았던 주식은 TSMC고요. 플러스 5.33%입니다. 다음으로 앱 러빈이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5.2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무려 50%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수익률은 이제 264%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2.74% 마감이 됐고요. TNA가 플러스 2.5, 제타가 2.03% 올라갔는데요.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제 YTD 수익률이 259%입니다. 따라서 앱 러빙과 더불어서 정말 올해 최고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 같은 경우는 1.40% 상승했고요. iShares Russell 2000 ETF IWM이 0.9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06, 비트코인이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64,450에 가 있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1.01, AMD 마이너스 1.76, 구글이 2.2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금요일 하루 동안 8.78% 급락하면서 일주일간 12% 이상 하락하는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상승 추세는 지켜지고 있는데요. 마켓폭도 굉장히 좋죠. 이제 74.7%, S&P 500을 구성하는 거의 75%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도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는 76%를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측정하는 빅스 지수가 20.46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약화되고 있다. 약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7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익스트림 그리드죠. 그 얘기는 시장에 탐욕이 넘쳐난다. 너무나 탐욕이 많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탐욕이 너무나 넘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실은 뭐냐면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거시적인 영향,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보통 이제 금융주가 시작을 하고요. 미주원 탑픽 중에는 TSMC가 그 어닝을 발표하겠죠.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요. 전반적인 거시적인 뉴스보다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종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테슬라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시기거든요. 일단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아담 조나스가 평가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기사인데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목요일에 공개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요. 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세부 사항에 전반적으로 실망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 이후 테슬라 주식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나스는 금요일 고객에게 보낸 그게 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건 거죠. 이벤트가 준비한 게 이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위 로봇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의 모멘텀은 반전됐습니다. 금요일에 9% 가까이 급락한 주가는요. 이제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2%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요. 22%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최고의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게 2024년인데요. 이렇게 좋은 추세가 발견되는 해에 테슬라는 12%나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거고요. 성장주 투자는 반대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투자하는데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두 가지에 다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나스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 기술의 최신 발전에 대한 시연이나 업데이트 없이 과장되었던 이벤트를 떠났다. 그리고 향후 발전 속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 출시 전략을 언급하거나 감독 및 비감독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제성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논란의 대상이 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의 XAI 스타트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설명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테슬라의 사이버캡 발표로 조나스는요. 하드웨어 및 센서 기술, 예상되는 자율주행 기능, 주행거리 및 안전성과 같은 차량의 기능 쪽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한 머스크가 사이버캡 생산 시기를 2027년 이전으로 예정했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제가 금요일날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나는 원래 좀 목표 시기를 빨리 잡는 경향이 있어. 내 말을 믿으면 안 돼. 뭐 이러한 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도 머스크는 주주들을 위해 비전적인 목표를 반복적으로 설정하고요. 자신이 약속한 기한을 놓친 적이 많다. 뭐 따라서 양치기 소년 같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자신 있는 모습, 내가 설정한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거고 나는 거기에 꼭 이를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었는데 이번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경영진은요, 사이버캡 차량의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조나스의 예상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요. 비용 효율적인 하드웨어,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갖춘 테슬라가 다른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그때 승자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요, 가격 효율성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쪽에도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한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기반이 대규모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바로 테슬라잖아요. 따라서 다른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구적으로 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나스는요, 이는 현재 우버의 차량과 라이다를 사용하는 웨이모에 비해서 테슬라의 이론적 비용 우위를 말해준다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두 업체보다 더 빠르게 확장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요,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 밤에는 이를 더 큰 위협으로 만들 만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이게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모간 스탠리의 자동차 업종 중 탑픽입니다. 조나스는 목표 주가 310달러를 지키고 있고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목요일 종가 대비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목표 주가가 달성된다면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나스는 또한 테슬라가 선보인 미래형 로봇 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사양과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이나 사이버캡이 전 시장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시연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시연이 과연 지금 실제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자율주행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되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나스가 인간의 개입에 의존했다라고 생각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비해서는 지금 테슬라의 루머가 하나 생겼는데요. 옵티머스가 지금 파티를 굉장히 좀 뜨겁게 달구는 역할을 했잖아요. 춤도 추고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파티장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개입했다. 따라서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지금 조나스도 인정을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로봇 쇼케이스도 기술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의견,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인데요. 이 전문가는 머스크가 제시한 FSD, 완전자율 주행의 타임라인, 즉 언제 출시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의 사이버캡 생산 목표 날짜에 고무가 되었다. 따라서 2026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다른 많은 투자자만큼 실망하지 않았고요. 이 이벤트가 궁극적으로 과대 광고에 부응할 것이라며 매수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255달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의견을 하나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 몬스터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 몬스터는요, 제가 보기에 월가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믿을 만한 애널리스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과연 객관적인 시각의 진 몬스터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요일 거래에서 8.78% 하락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첫 번째 이유는요, 사이버캡의 타이밍이다. 사이버캡 출시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는 투자를 늘릴 만한 투자자들이 이 기회에 큰 비중을 두기에는 너무 먼 시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일정은요,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림의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짐 먼스터는요, 테슬라 투자자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사이버캡 출시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죠. 자,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은요, 조금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년이나 아직 남았는데 과연 사이버캡 출시를 계기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이러한 망설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투자자 유형은요, 지금 테슬라 주식에 많은 비중을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사이버캡 타이밍에 의하면요,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은 비중을 줄이거나 테슬라 주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나,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자, 짐 먼스터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요, 저는 사이버캡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까지 3년이 걸리더라도 투자자들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일론이 올해 말에서 2025년 중반 사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더 저렴한 모델, 우리가 보통 모델 2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번 이벤트에서 모델 2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게 두 번째 하락 이유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 먼스터의 의견을 보시면요, 더 저렴한 차량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짐 먼스터의 생각에는요, 초기 생산은 2025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가 더 저렴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을 미룬 이유는요, 잠재적 구매자가 현재 모델 3와 모델 Y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을 영어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카니발리즘은 이제 식인종을 얘기하는 건데요, 동족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모델 2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델 3, 모델 Y의 판매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버캡에 대한 짐 먼스터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캡이 공개된 이후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2026년 말에 출시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발언이었다. 따라서 아직도 한참 더 남았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차량을 시연해 본 결과 테슬라가 형태와 기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은 매끄러웠고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FSD 베타 버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이버캡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요, 2030년까지 미국 차량 공유 시장의 20%를 점유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의 약 10%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약에 30%까지 시장 점유를 달성한다면 영업이익이 15%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짐 먼스터의 예상입니다. 사이버캡의 판매 매출의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8만 대의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구매는 3, 4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간 매출 약 6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얘기는 2030년 테슬라의 매출 전망치의 약 1% 미만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사이버캡의 출현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진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으면 15%까지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15% 올라가면요, 주가 역시도 1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치가 낮아서 약간 놀래긴 했습니다. 세 번째, 옵티머스인데요. 짐 먼스터는 행사장에서 옵티머스 복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일단 장점을 보시면요, 관중과 상호작용하고 손과 목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담을 하는 등 인간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간처럼 보인다, 휴머노이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아직 느렸고요. 휴머노이드가 아닌 로봇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결론을 보시면요. 옵티머스는 공식적으로 프로토타입에서 파일럿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토타입은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파일럿은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로봇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옵티머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첫 상용 배포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머스크는요, 옵티머스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타이밍과 관련해서 이러한 유형의 표현을 보면 그 가격대까지 도달하기까지 빨라야 203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짐 먼스터의 생각입니다. 2030년이면 아직까지도 5년 이상 더 남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로보택시랑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봇 역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테슬라 투자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시간이 가장 커다란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로보밴인데요.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중요한 밴 차량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반가웠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았던 덤이었죠. 자, 그런데 프로토타입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엉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폼택터를 밴이라기보다는 바퀴 달린 거실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다시 작업해야 할 것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보밴의 출현은 굉장히 반가웠지만 문제는요, 형편없는 프로토타입이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13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중립은 10가지, 그리고 바이 의견은 3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Relative Strength Index가 38입니다. 따라서 거의 지금 과매도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테슬라 주가 차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5달러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때 205달러를 돌파하면서 간만에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서 막혔냐면요, 265달러 부근입니다. 이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을 만나면서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하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는요, 이제 265달러를 뚫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굉장히 희망적이었죠. 근데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265달러를 뚫은 것이 아니라 지금 232달러를 뚫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만간 205달러, 206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추세가 갑자기 급 반전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사이버캡 등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우버가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달리기 시작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목요일 늦게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 금요일 우버의 주가는요, 무려 10.81%나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리프트 역시도 9% 이상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2인용 프로토타입 그리고 최대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로보밴 컨셉을 선보였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테슬라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머스크는요, 사이버캡의 생산이 2026년이 시작되고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청중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제프리즈의 주식 애널리스트 존 콜란 투오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우리는 테슬라의 이벤트가 우버의 가장 좋은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빨 없는 택시다라고 폄하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의 진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한 얼마나 많은 로보택시를 만들 계획인지 정량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냥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존스 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마이크 오르크에 따르면요,
목요일은 테슬라 주가의 성패를 가르는 날로 여겨져 왔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이 행사는 이미 2달이나 연기된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2달 연기되면서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가는 좋지 않은 효과가 발휘가 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높은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부족한 프레젠테이션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라 코스로시아의 우버 CEO가 나옵니다. 지난주 초에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냉정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수년 내에는 로보택시가 회사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보택시의 시대가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시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는 또한 아직 기술이 미흡하고 규제 당국이 경계하고 있으며 비용도 당분간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이 최우선 과제다. 왜냐하면 승객들이요, 운전자가 없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안전 문제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3년에서 7년 후에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2, 3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이후, 한 7년 이후에는 드디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비즈니스 쪽에 초점을 맞출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 다라 코스로시아의 우버 CEO의 주장입니다. 다음에는 우버 주식의 모멘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최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페이지 가셔서 여기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트레이딩 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뷰 가셔서 테크니컬을 클릭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버 주식은요, 당연히 강력 매수입니다. 지금 26가지 지표 중에 셀, 매도는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고요. 9가지가 중립, 그리고 17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현재 RSI 지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77.77인데요. 행운의 7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은 과매수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우버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로 바꿔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1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버는요,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여기 보시면요, 지난 최고치는 31달러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여기를 뚫고 나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로 나갔기 때문에 돌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버의 주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미준 탑픽이 2종목이나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체코의 국립은행이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미준 탑픽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한 한 종목이 더 있고요. 어떠한 종목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체코의 중앙은행은요, 미국 상장 주식 중 가장 커다란 기술 기업 중 일부에 대한 포지션을 추가했고요. 워렌 버핏에 대한 베팅을 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코의 국립은행은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에 대한 포지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식인데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다는 거죠.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 그리고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이렇게 3가지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고요. 프라하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F 파일이죠. 그런데 원래 13F 파일은요, 9월 말이 분기 말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원래는 이제 11월 15일까지만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리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은행은 3분기 동안 팔란티어 주식 41만 229주를 신규 투자로 매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분기 말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24년 첫 9개월간 S&P 500 지수가 21% 상승하는 동안 팔란티어 주가는 무려 117% 급등했습니다. 4분기 들어서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팔란티어 주가는 19.34%나 상승한 반면 S&P 500은 1.86% 상승에 그쳤다.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크게 초월하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입니다.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팔란티어 주식은요, 9월에 S&P 500 지수에 추가가 됐죠. 체코 국립은행은 S&P 500 지수를 미국의 벤치마크로 여기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S&P 500에 편입이 되면요, 체코 국립은행처럼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종의 벤치마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미국의 탑 우량주 500대 기업 안에 들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명이 다시 한번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두 번째인데요. 2024년 9개월 동안 145%나 급등하는 등 팔란티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4분기 현재까지도 주가는 15.2%나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요, 최근에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매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팔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코 국립은행은 3분기 동안 32만 3,570주의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500만 주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식은 애플인데요. 이 은행은 또한 3분기에 35만 505주의 애플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서 투자 규모를 310만 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8월 달에 2분기에 애플에 대한 투자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죠. 애플의 주가는 2024년 첫 9개월 동안 21%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S&P 500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4분기는 현재까지 0.59%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체코의 국립은행은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주식을 28,172주 더 매입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37만 주로 4분기를 마감한 셈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B 주식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29%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겨냈고요. 4분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체코 국립은행이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팔란티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거든요. 일단 P 레이쇼를 보시면요, 234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팔란티어가 앞으로 성장을 멈춘다, 그렇게 되면요, 팔란티어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3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팔란티어의 성장률은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PS 레이쇼를 보시면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도 35배나 올라가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은 PSR은요, 절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결국은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실적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팔란티어의 모멘텀인데요. 26가지 중에 4가지가 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6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RSI 지수가 이제 거의 80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과매수돼도 좀 지나치게 과매수된 상태다. 따라서 팔란티어를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은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팔란티어의 1년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이렇게 주식이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뚫고 나오면요, 이러한 추세는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팔란티어 주식 역시도 한동안 상승하지 못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 돌출되는 부분에서 돌파가 진행되면서 한동안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지금은요, 이 채널 안에 가장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 채널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한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마운트 곡스가 상환 기한을 연기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은 금요일, 목요일날 발표됐던 예상보다 뜨거운 소비자 인플레이션 보고로 CPI죠. 잠시 매도세를 보인 후 빠르게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의 수치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진행이 잠시 멈춘 것으로 나타나면서 5만 9천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비트코인은 이 매크로의 영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경제가 탄탄하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인 금요일 오후 12시 53분 당시에는요, 3.2% 상승하면서 6만 2천을 넘어섰다. 지금 현재는 6만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무려 15.95%나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는 7.3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일부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남은 자산을 상환해야 되는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 더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주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운트 곡스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경영을 하다 망해버렸죠. 문제는요, 아직까지 채권자들, 즉 이 마운트 곡스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정이 있었는데요. 너네들 채권자한테 비트코인 다 넘겨.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상환해야 되는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 더 연기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비트코인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러한 물량이 지금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평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은 공급 오버행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계되어 있는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방 변동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일단 큰 불은 껐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문제는 1년 후가 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은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2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44,9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밑에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까 기사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44,900개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개수는요, 1977만 개나 됩니다. 엄청난 개수죠. 따라서 마운트 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44,900개는요, 전체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1% 되지 않습니다. 0.23%거든요. 그 얘기는요,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몰리게 되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킨다. 이게 결정적이죠. 하지만 공급량 자체만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전체 거래량의 0.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4,661까지 급등하면서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요. 중립이 8개 그리고 바이가 18개입니다. 따라서 강력 매수로 업데이트가 됐다. 지금은 굉장히 멋진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에도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고요.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어닝 결과 역시도 미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건강한 투자자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